안녕하십니까. 산업연구원 이석기입니다. 지금부터 시민교육 채널 길에서 진행하는 북한 경제 바로 알기 대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간단하게 자기 소개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대경제연구원의 이혜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좋은 자리에서 여러분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문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통일영문에서 일하고 있는 김석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럼 대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담 주제입니다. 한국 사회는 북한 경제에 대한 선입견이라든지 고정관념 그리고 뿌리 깊은 오해 같은 것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제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북한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획득하는 게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그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이 퍼져 있는 것은 어떠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북한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게 질문 드리는 것이 어떤 것들이 북한 경제에 대한 대표적인 선입관, 고정관념, 오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아마도 대표적인 고정관념은 북한이 아주 가난하다는 거겠죠. 이 세상에 가난한 나라들은 많지만 북한은 특별히 더 가난하다.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다라는 게 기본 상식처럼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난하니까 거기서 연역적으로 생각을 해서 북한 사회의 모든 측면이 다 형편없을 것이다. 아주 나쁜 상태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북한 사회에서 상당히 괜찮은 부분도 많이 발견할 수가 있고 개선이나 발전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들을 도외시하는 게 그 고정관념의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식의 편견은 북한뿐이 아니고 그 다른 많은 가난한 나라들에 대해서 선진국 사람들이 갖는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선진국 사람들은 가난한 나라들은 무조건 다 실제보다 더 나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개선이나 발전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 그 편견을 떨쳐버려야지 북한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인식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북한이 이제 가난하다라는 그런 측면들도 대표적인 선입관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우리 사회, 국제사회가 가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대표적인 선입관이 결국 북한 붕괴론이라고 봅니다. 결국 북한이 뭐가 됐든 어쨌든 망할 것이다라는 것들이고 또 달리 본다 그러면은 이제 그 이면에는 북한이 변하지 않는다. 세계사적인 흐름에 완전히 그냥 뒤져 있는 그러한 나라다라는 부분들, 둘은 연결되어 있겠죠. 근데 그럼 이러한 붕괴론이나 불변론 같은 것들이 이제 왜 일어나느냐는 부분들은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한 정보가 좀 부족하다. 그리고 또 북한에 대해서 사실 이런 것들이 좀 특정 주장들이 나왔을 때 그것을 사실 확인할 수도 없고 검증도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재생산되는 측면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아까 김석진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해서 선진국들이 가지게 되는 그러한 보편적인 인식 플러스해서 우리가 분단 상황에서 이제 특히 이제 남한에서 북한에 대해서 가지게 될 때 기본적으로 사실은 적과 동포라는 이중성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가지게 되는 일종의 좀 북한 별거 있겠어. 북한에 대한 가벼운 인식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좀 일종의 진영 논리로 빠져가지고 희망적 관측들 북한이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나오니까 현상들에 대해서 결국은 대부분 근거도 없는 근거가 취약하더라도 이것을 북한 붕괴론과 연결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희망 섞인 관측들이 강했는데 이게 막상 퍼지고 나면은 확인할 방법도 없고 그리고 검증도 안 되고 하지만 또 일단의 다른 지역에서는 그것을 강하게 지지를 해주니까 이것이 결국 확산되고 좀 재생산되는 구조들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미 거의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그러니까 북한 경제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북한 경제에 대해서 알고 있는 오해들이 몇 가지 있죠. 대표적인 게 양문수 교수님께서 여러 번 연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장마당 경제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일반 인식들 그리고 또 북한이 폐쇄 경제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북한의 대외 무역 의존도가 세계 평균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라는 사실들 이런 객관적인 지표들은 북한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알고 있을 때 그냥 인식하고 있는 것과 객관적인 지표 간의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김석진 박사님이 북한이 가난한 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과
한 측면에서 북한의 영유아 관련한 보건 지표들에 대한 오해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오해들이 생기게 된 이유는 1998년 이 고난의 행군 시기에 실제로 북한에서 이 뭐 급성 영양실조 비율이 아프리카 최빈국보다도 낮은 수준을 보였던 적이 있어서 이런 오해들이 굉장히 급속하게 퍼져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사실 이런 측면들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고 또 북한의 영유아 백신과 관련해서도 백신 접종률이 90% 이상까지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많이 개선된 부분들은 또 모르고 지나가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 경제를 들여다볼 때 그냥 피상적으로 김석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지표들이 아주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 구체적으로 그럼 정말 그럴까? 라고 지표들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북한 경제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북한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 어떤 어려운 측면이 너무 지나치게 모든 측면이 다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그 확인 없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들이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신 것 같습니다. 뭐 저도 대체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제 약간 이 균형을 잡기 위해서 좀 마지막으로 언급드린 그 북한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특히 최근에 유엔 대북 제재라든지 코로나19 이후에 훨씬 더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고 이것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도 사실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한 가지만 약간 세 번 말씀은 결이 다르긴 하지만 북한 경제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북한 정부가 경제에 관해서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다 통제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닐 수가 있다. 북한 경제, 북한 정부가 북한을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경제라는 것이 이렇게 정부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냥 바로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바로 그것이 북한 정부가 원하는 것이다라고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것도 좀 조심해야 될 결과입니다. 하고 싶은 것들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나타나는 결과가 결과적인 차이가 날 수 있고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인식을 하고 북한 경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과 관련이 있는 질문인데요. 일반인들이 이제 북한 경제에 대해서 접하게 되거나 접하게 될 때 굉장히 상반된 이미지 혹은 혼란된 생각 그리고 모순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정보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또는 부정확한 정보 혹은 제한적인 정보를 각자 서로 다르게 해석을 해서 전달하기 때문에 생긴 이유인데요. 그래서 이런 혼란, 의문들 중에 혹시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이 있고 여기에 대한 세 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양무석 교수님부터 부탁드릴까요? 예. 되게 보면은 이제 주위분들한테 많이 받게 되는 질문도 특히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혹은 최근 몇 달 동안에 그렇습니다만은 되게 북한이 이제 뭐 자고 일어나면 사실 북한 관련된 소식들이 많습니다. 미사일을 쏜다, 뭐 핵실험을 언제 한다. 와 같은 이제 군사적인 행동들이 이제 잇따르고 있는 것들이죠. 근데 또 한편에서는 북한이 어렵다더라, 식량 위기라더라라는 이제 두 가지 뉴스들을 이제 많이 접하게 됩니다. 물론 군사적인 소식에 대한 훨씬 더 많습니다만은 그래서 북한에 대한 소식을 접할 때 저도 종종 질문을 받는 그 부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아니 경제는 어렵다는데 저렇게 계속 군사적인 행동을 하냐 아니 미사일 한번 쏘는데 돈이 얼마인데 라는 이제 질문들이죠. 그러면 이제 사실은 몇 가지 이제 답을 드리고 하는 것들이 저희들도 솔직히 100% 실상은 모릅니다. 다만 이제 몇 가지 추론할 따름들이죠. 일단은 이제 그런 뭐 미사일 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종종 언론에서 그러니까 비용을 계산을 해봅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우리 관점, 서방 세계 관점들이죠. 일단은 북한은 이제 그 정도의 그런 미사일을 개발을 하고 하는데 드는 비용이 일단은 우리들보다는 훨씬 더 적다는 것들. 그건 분명히 이제 말씀드릴 필요는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북한이 이제 돈이 없다라고 이야기 되는데,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제 그 국가를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들 같은 경우들이, 그러니까 이석기 박사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그러니까 정부의 의지와 이제 주민들의 행동들이 뭐 같은 경우들도 있습니다만 다른 경우들이 있고,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즉 당국이 가지고 있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돈과 그러니까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100% 일치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공식적으로 북한이 외환 집중제라 그래서 주민들은 외화를 보유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는 그렇진 않죠.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당국 입장에서는 국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한정된 자원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외부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만큼 정말 적느냐? 그건 또 다른 이야기죠. 종종 언론에서 나오는 것이 북한이 뭐 최근에 많이 나오는 거는 이제 북한이 그 사이버 상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암호화폐 뭐 그런 해킹 그런 류들로 인한 이제 불법 활동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그래서 결국 제재를 벗어난 그런 행동들로 인해서 결국은 제재 회피하는 행동들로 인해서 외화를 벌어들인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한정된 자원이라 하더라도 북한이 결국 우선순위 체계에 따라서 결국은 쓴다. 그럼 결국 이제 군사적인 목적에서 쓰는 부분들 그리고 다른 뭐 국가가 생각하는 기간 산업에서 쓰는 것들이고 주민들에 대해서 쓰는 것은 북한은 기본적으로 복지 지향형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들에 대해서 들어가는 자금들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주민들은 일종의 뭐 자력갱생들에 혼자서 살아가는 데 워낙 익숙해 있기 때문에 어렵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생존이 가능한 수준으로 가는 것들 그런 그림들 속에서 결국은 뭐 추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혼란이 오늘날 북한 경제의 정체가 뭐냐,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계획경제냐, 시장경제냐 하는 혼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북한 경제는 전형적인 사회주의 계획경제였었죠. 근데 1990년대에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난 후에 시장이 많이 발전했고 그 점이 이제 지금은 널리 알려져 있죠. 그래서 탈북민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북한 주민들이 주로 시장에 의존해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장사를 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흔히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 또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김정은 1인 독재가 확고해 보이고 또 김정은이 시키는 대로 경제활동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김정은이 이런저런 지시를 하면 평양을 포함해서 전국 곳곳에서 이런저런 건설 사업들이 착착 전개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니 사람들은 다 장사를 해서 시장에서 먹고 사는데 경제활동은 다 김정은이 시키는 대로 국영기업이 하고 협동농장에서 한다. 이게 언뜻 생각하기에 잘 이해되지 않는 모순적인 현장처럼 이렇게 느껴지죠. 예. 네,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들이 제가 뒤에서 준비한 내용들이랑 겹치는 부분들이 많아서 어떤 부분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한 가지 이제 앞서 첫 번째 말씀드린 거랑 좀 연관을 시켜서 최근에 이슈를 많이 접하신 것들을 말씀을 드릴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에서 정말 식량난으로 이 아사자가 속출할 정도의 인도주의 위기 상황을 겪고 있을까? 라는 부분에서 궁금해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2020년 9월부터 북한 내에서 옥수수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기사들이 나왔고 2021년 6월부터 쌀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북한 식량 상황에 대한 우려들이 본격적으로 제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석기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 이후부터는 코로나로 인해서 북한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국경을 봉쇄하고 이동 통제를 강화하고 시장을 통제하면서부터 2021년 하반기부터는 북한이 분명히 식량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나타났죠. 그리고 작년 5월에 북한이 코로나가 발생했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을 하면서 7월까지 약 500만 명의 코로나 발생자가 발생했다라는 기사들이 나오면서 당연히 그 기간 동안 해당 지역 간 봉쇄를 단행했기 때문에 시장은 더 어려웠을 것이고 그로 인한 식량난들은 분명히 민생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한국농촌진흥청의 그 북한 곡물 생산량을 보면 올해 2022년 곡물 생산량을 보면 전년보다 3.8% 정도밖에 감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시설들과 실제로 나오고 있는 수치들을 보면 북한에서 우리가 우려할 정도의 정말 과거의 제2의 고난의 행군과 같은 제2의 고난의 행군 같은 식량난들이 발생하는 것일까라고 볼 만한 또 객관적인 통계 지표들은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에 대한 기사를 접하실 때 정말 이 기사들이 객관적인 통계 지표들의 근거에서 나오는 기사들일까 아니면 또 다른 의미의 왜곡이나 해석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기사들은 아닐까라는 것들을 한번 의문을 표하시면서 북한 관련 경제 관련 기사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세 분 어지간한 말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저도 약간 덧붙이면 북한 경제에 대한 어떤 사진을 찍으면 예컨대 평양에
대성백화점에 사진을 찍으면 여기 잘 산다는 표현은 뭐하지만 북한 경제가 우리가 알던 것보다는 훨씬 더 발전한 경제다라고 인식을 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 반면에 뭐 농촌이라든지 지방 소도시 가면 찍으면 또 여전히 또 옛날식의 경제가 돌아가고 있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현재 북한 경제가 뭐 계획경제와 시장경제가 맞물려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이 계획경제, 시장경제, 그 대외경제 관계의 영향 등을 통해서 일종의 이렇게 좀 과거처럼 단순한 경제가 아니고 복잡한 경제다. 그래서 그 복잡한 경제, 뭐 특정 지역에서는 굉장히 서방과 유사한 소비 활동을 하는 계층들도 늘어나고 있고, 또 반면에는 또 여전히 어려운 계층들도 남아 있고 하는 그런 복잡한 경제를, 여기도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단순히 특정한 하나의 사실 혹은 뭐 이벤트를 가지고 다 평가하기는 어려워진 경제가 점점점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북한 경제를 보실 때도 다양한 측면을 보고 어떤 그런 다양한 측면을 결합시켜서 좀 균형 있는 판단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약간 이제 조금 주제가 조금 변화되어서 북한 경제가 어쨌든 사회주의, 현재까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 사회주의 경제 중에서 특별한 경제인지 하는 부분들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라든지 구소련, 베트남 등 사회주의 국가들 경제들이 많이 있고, 뭐 지금 이들이 과연 사회주의 경제인가는 좀 의문스럽기는 하지만, 이런 사회주의 국가들과 북한 경제가 정말 다른가? 북한은 특별한 경제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들의 어떤 평균적인 경험으로부터 많이 벗어나 있는 건지, 아니면 그 나라들이 겪어온 경로를 뭐 또 답습하고 있는 건지, 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1990년대 초의 경제장 발생 이전의 북한 경제와 그다음에 그 이후의 북한 경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혜정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그 이석기 박사님께서 해주신 질문이 그 질문인 것 같아요. 북한 경제가 사회주의 국가 경제가 갖는 보편성, 그리고 북한 경제만이 갖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북한 경제는 보편성과 특수성 가운데 어떤 부분의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인 것 같은데, 모든 국가 경제가 그렇지만 북한 경제 역시 말씀하신 보편성과 특수성의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북한 경제는 아까 김석진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배급제나 계획의 일원화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계획경제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시장화는 또 지속적으로 진전되고 있는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장에 대한 그 억제나 묵인들을 반복해 오던 북한이 이제 김정일, 김정은 시기를 지나면서 점차 이 시장을 제도권 내로 가지고 오는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것이 북한 경제가 현재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북한은 90년대 이 고난의 행군으로 대표되는 9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의 심각한 이 경제 위기를 경험하면서 시장화를 포함한 경제 개혁을 이제 추진을 하게 되었는데, 중국이나 베트남, 말씀하신 소련의 경우에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개혁을 검토하기 시작했지만, 이 개혁을 검토하기 시작하는 초기 상황이 북한은 더 굉장히 나빴다는 것은 북한의 그 특수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당시 뭐 공식적인 아사자 수만 33만 명을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이었는데, 중국이나 베트남이 개혁 개방을 추진할 경우에 그 정도의 극단적으로 악화된 경제는 아니었다라는 측면이 좀 다른 점인 것 같고요. 또 북한의 경제개혁은 중국이나 베트남의 개혁과 비교할 때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특징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사유화와 관련한 진전은 중국이나 베트남도 느리게 진전됐지만 그거보다도 더 훨씬 느리게 북한이 진전되고 있다라는 측면이고, 북한은 굉장히 이 비공식적인 자유화나 사유화가 진전된 이후에 이 사유적으로 관련 제도들을 추인을 하는 방식의 제도화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마저도 굉장히 좀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특징이고요. 사실 베트남의 경우에는 1986년에 6차 공산당 대회에서 사회주의 정책을 실패하면서 도입 모의를 채택을 했잖아요. 근데 북한은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본인들도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실패는 인정했지만
그러면서 전략을 수정한다기보다는 정비 보강 전략으로 기존 전략들을 유지했다라는 측면에서 베트남과는 또 다른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이나 베트남이 경험했던 수준보다 훨씬 강도 높은 수준의 제재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도 북한 경제가 갖고 있는 좀 다른 차이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김석진 박사님. 네, 제 생각으로는 1990년대 경제난 이전과 이후를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990년대 경제난 이전의 북한 경제는 사회주의 나라들하고 기본적으로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물론 사회주의 나라마다 경제 사정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옛 소련의 경우에는 그 사회주의가 출범할 당시에 중진국 수준이었고 사회주의가 끝날 때도 중진국이었죠. 중국과 베트남은 가난한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출발했는데 사회주의가 이제 끝이 나고 개혁 개방을 시작할 때도 여전히 가난한 나라였고 이렇게 발전 수준에는 사회주의 나라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북한은 중국이나 베트남과 훨씬 비슷한 나라였고요. 하지만 발전 수준의 차이가 있어도 사회주의인 한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농업은 집단 농장에서 집단적으로 짓고 공업 부문, 산업 부문은 국영기업이 담당하는 그리고 시장이 아니고 계획이 자원 배분을 담당한다는 이런 기본적인 특징을 모두가 공유하고 있었고요. 이런 기본적인 특징 때문에 사회주의 경제 체제가 최종적으로 실패하고 말았는데 그 실패했다는 것도 공통적인 그런 경험이었죠. 그리고 사회주의 초기에는 성장 실적이 괜찮은 편이었다가 후기로 갈수록 점점 실적이 나빠지고 결국 침체했다는 것도 대부분의 사회주의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특징이었고 북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90년대 경제난 이후에는 북한 경제가 사회주의 나라들과 많이 달라졌는데 제일 중요한 특징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시장이 많이 발전했다는 점인데 우리가 이 시장화라고 부르는 이런 현상은 사회주의 나라들에서도 있었죠. 이거를 비공식 경제라고도 부르고 제2경제라고도 불렀던데 사회주의 나라들에서는 그런 부분의 비중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정확히는 아무도 모르지만 아마 20%를 넘지 않았을 거라고 흔히 추측을 하는데 오늘날의 북한에서는 그거보다 그 비중이 훨씬 더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경우에는 아마 50%를 넘지는 않지만 30%는 훨씬 넘어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경우에 개혁 개방을 한 후에는 비공식이었던 부분이 공식화돼서 자본주의나 시장 경제가 이제 더 지배적인 부분으로 바뀌었는데 북한은 아직 그 정도까지는 가지를 않았죠. 그래서 사회주의 나라들과도 지금 많이 달라져 있고 그 개혁 개방 이후에 중국, 베트남과도 많이 다른 상태에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김석진 박사님 말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기본적으로 경제난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구별해 보이고 있고, 그리고 경제난 이전은 분명히 그 보편성 특수성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보편성이 훨씬 더 큰 시기들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난 이후는 그 보편성 특수성 둘 중에 어느 게 더 크다라고 말할지는 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특수성은 과거보다는 훨씬 더 많아진. 그리고 뭐 아마 보편성보다는 특수성이 더 크지 않을 수도 있는, 클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북한 스스로는 경제난 이전에 뭐 예를 들어 대한의 사업 체계나 뭐 계획의 일어나 세워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독창적인 제도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그거는 아주 그냥 좀 부차적인 아주 그 지역적인 정도가 되지 기본은 뭐 구소련이나 그러니까 중국이나 거의 비슷했던 것 같고 다만 경제난 이후에는 이게 과거의 사회주의는 분명히 아닙니다. 자기네들은 계속 사회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 분명히 이거는 과거의 사회주의는 명확히 그 길로부터 벗어났고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나 베트남하고는 방향은 거의 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꼭 과연 중국이나 베트남하고 이게 어느 정도 같으냐 다르냐를 되게 좀 판단하기 힘든 정도 방향은 그렇게 가는 건 맞습니다만은 단순한 속도의 문제 플러스 알파의 부분들이고 그리고 거기다 또 하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른 이제 자본주의 개발도상국에서도 보이는 그런 모습들 뭐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은 저는 뭐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제 경제 개발의 그런 그 파이를 권력층이 가지고 가는 그래서 일종의 시장화라는 것을 권력층이 주도하는 것이 저는 대표적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사회주의에서는 좀 나타나지 않았던 현상들이고 물론 이제 뭐 사회주의 자체도 사실은 개혁 개방 이전 체제 전환 이전의 모습은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균질적이었는데 그러니까 체제 전환 개혁 개방을 하게 되면서 사회주의 자체도 경로들이 많이 이제 편차가 커졌습니다만은 그걸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북한이 보이는 모습은
사실은 이게 참 어디라고 규정을 해야 될지 되게 좀 복잡해지는 모습들이고 사회주의적인 기준에서 보더라도 상당히 좀 꽤 많이 이제 좀 독특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